네 엄마는 가정 버리고 도망간 여자야. 아버지는 늘 그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은 독이 될지 그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새어머니의 교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학대를 견디며 나는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를 버린 그 여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하지만 20년 만에 찾아낸 그녀의 진짜 모습이 내 모든 세상을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나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번듯하게 박힌 금빛 명패와 수십 평에 달하는 넓은 대표실. 남들은 내가 온실 속 화초처럼 구김살 없이 자라 이 자리에 올랐다고 부러워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의류와 값비싼 보석들이 내 과거마저 눈부시게 포장해 주니까요. 하지만 내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더미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삼켜야 했던 피눈물의 짠맛은 오직 나 혼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널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또 반찬 투정을 해.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내게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정하게 웃던 새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신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은 늘 새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의 차지였습니다. 내 앞에는 전날 먹다 남은 딱딱하게 굳은 찬밥과 쉬어 빠진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주는 대로 처먹어. 천한 핏줄 아니랄까봐 입맛도 더럽게 까다롭네.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바퀴를 맴돌 때면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나를 더러운 벌레 보듯 훑어내리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조차 틀어주지 않는 북향의 작은 창고방. 낡고 얇은 혼잎을 하나의 의지에 밤새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방문하는 날이면 새어머니는 억지로 내게 예쁜 옷을 입히고 끌어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면 내 옷차림은 다시 얇고 해진 옷걸이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서러움에 겨워 방구석에 웅크려 소리 죽여 올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친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갔느냐고, 나도 데려가지 그랬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다 지쳐 잠들면 꿈속에서는 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술에 취해 퇴근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도 제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작은 손이 아버지의 바지를 구겨놓았을 때 아버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대신 차갑게 쳐다보며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엄마는 자기 혼자 호강하겠다고 널 버리고 도망간 독한 년이야. 나 몰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다고. 다신 그 여자 찾을 생각 마라. 그 말이 내 어린 가슴에 시뻘건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귀찮은 혹이었을 뿐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를 지옥 한가운데 버려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10살의 그 겨울밤부터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지독한 도끼와 살기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특히 나를 낳고 버린 그 여자가 훗날 내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 오직 그 생각 하나로 밤을 새워가며 악착같이 책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버텼고,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얼굴을 처박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길을 쓰고 공부해봤자 우리의 발끝이나 따라가겠니? 새어머니가 내 책과 공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비웃을 때도 나는 바닥에 기어다니며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동생이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며 툴툴거릴 때 나는 남들이 버린 너덜너덜한 문제집을 주워다 지우개로 지워가며 풀고 또 풀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펜을 쥘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도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내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든 그 여자를 기어코 찾아내 비참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드디어 그 기나긴 20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의뢰하신 분의 행적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흔적이 없어서 애를 좀 먹었지만 확실합니다. 낮에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다녀간 흥신소 직원의 묵직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가 탁자 위에 정중하게 올려둔 갈색 서류 봉투 속에는 내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증오했던 그 여자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필시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와 재혼해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나를 지옥구덩이에 밀어넣은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자기 혼자 천국에서 호우거리며 웃고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 여자보다 더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 여자의 안락한 세상을 무참히 박살 내주겠다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자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얇은 봉투를 여는 순간 내 20년의 핀 맺힌 복수국이 마침내 막을 올리는 것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그 여자 앞에 서서 서늘하게 비웃어주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핏덩이가 이렇게 찬란하고 거대하게 성공했다고? 당신은 평생 가슴을 치며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똑똑히 뱉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마침내 봉투의 입구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과 흥신소 직원이 몰래 찍어온 흐릿한 사진 몇 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매서운 눈빛으로 첫 번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순간 내 오만했던 복수심은 한순간에 당혹감으로 변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번쩍이는 대저택도 담벼락이 높은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도 아니었습니다. 질척거리는 바닥과 비릿한 생선 냄새가 사진 밖으로까지 진동할 것만 같은
허름한 시장통 뒷골목이었습니다. 빛바랜 천막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아 빠진 국밥집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집 주방 뒷문에서 온갖 때에 찌든 다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쭈그려 앉아 팔을 다듬고 있는 늙고 초라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불어 터진 손가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구분 등 위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늙고 병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호강하며 살아야 마땅할 그 여자가, 내 기억 속 젊고 예뻤던 그 여자가 왜 저런 시궁창 같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걸까요? 대체 이게 무슨 꼴을 하고 사는 거야? 나를 버렸으면 보란듯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분노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이 서류에 적힌 시장통 주소로 찾아가면 나는 과연 어떤 얼굴과 마주하게 될까요?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벼려왔던 나의 완벽한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그 여자의 초라함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의 시동을 거칠게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이질적이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빈틈없이 휘감았고 표정은 날카롭게 벼린 얼음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완벽하고 견고한 갑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그 여자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러 가는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넓고 깨끗했던 도로는 점차 좁아지고 주변 풍경은 거칠어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번듯한 빌딩 숲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곧이어 매캐한 매연과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구도심의 낡은 시장 통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덩치 큰 차 못 들어가요. 저기 밑에 공영주차장에 대고 걸어서 올라가야 해. 시장 어귀를 막아선 주차관리 요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지갑에서 수표라도 꺼내 얼굴에 던지며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치밀었지만 이 비좁고 더러운 골목 입구에서부터 괜한 실랑이를 버려 내 기운을 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억누르며 말없이 차를 돌려 언덕 아래 질척이는 공영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부시게 하얀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날렵하게 빠진 스틸레토 힐이 이 더러운 시장 바닥과는 끔찍하게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고인 시커먼 무릉덩이를 피하지 않고 곧장 구두를 내디뎠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구두 앞코에 더러운 흙탕물이 얼룩졌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주머니 속 사진의 그 초라한 뒷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서늘한 일념뿐이었습니다. 가파른 시장 골목을 걸어 올라갈수록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시큼하게 쉰 채소 쓰레기 냄새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간 뱃속이 크게 울렁거리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우, 지독한 냄새. 넌 씻어도 어쩜 이렇게 쉰내가 나니.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고 도망갔어? 초등학교 3학년 매서운 겨울날 새어머니가 내 옷을 짐승처럼 다 벗겨 차가운 욕실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쏘아붙이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코끝에 냄새를 타고 기어코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나는 얼음장 같은 찬물을 머리 위로 뒤집었으며 내 몸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와 천대받는 핏줄의 냄새를 지우려 살같이 붉게 벗겨져 피가 맺히도록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쓰라린 맨살을 끌어안고 오들오들 떨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내 몸에서 이런 비참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그 여자는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도망쳐온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 속에 여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며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누렸던 그 화려하고 안락한 삶의 파편조차 단 하나 쥐지 못한 채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버렸으면 최소한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억울함이, 내 지난 20년의 처절했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값어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 오늘 물 참 좋은 갈치 들어왔는데 한 마리 싸게 가져가. 학생, 방금 구운 호떡 하나 먹고 가. 시끌벅적하게 손님을 끄는 상인들의 거친 외침이 귓가를 어지럽게 때렸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기름진 김이 내 완벽한 화장을 답답하게 덮쳤고 비좁은 골목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거친 어깨가 내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문 채 흥신소 직원이 적어준 주소지가 적힌 구겨진 메모지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지독한 분노인지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핏줄에 대한 알량한 미련인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꽉 차올랐습니다. 시장 가장 깊숙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인적은 드물어지고 골목은 더 어둡고 축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좁은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내 발걸음은 바닥에 못이라도 박힌 듯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원조 장터 국밥. 빛바랜 간판의 글씨는 칠이 다 벗겨져 알아보기조차 힘들었고 누렇게 색이 바랜 천막은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펄럭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몰래 찍어왔던 그 흐릿한 사진 속 배경보다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훨씬 더 참담하고 끔찍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끼어 뿌연 유리창 너머로는 좁고 컴컴한 식당 내부가 보였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열린 문틈 사이로는 누린내가 진동하는 짐승 뼈 끓이는 냄새가 역하게 밀려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고급 양주를 마시며 그 여자가 딴 남자의 돈을 노리고 야반도주를 한 더러운 여자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새끼를 낳아 떵떵거리며 호강하고 있을 거라며 내 가슴에 수시로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퍼부은 그 끔찍한 저주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새어머니의 그 비웃음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저 다 쓰러져가는 낡고 더러운 국밥집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천국의 정체란 말입니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집 옆으로 난 비좁고 습한 주방 뒷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을 밟는 내 뾰족한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골목에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운 코너를 도는 순간 시뻘건 대형 고무 다라이 앞에서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뚝배기를 닦고 있는 늙은 여자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철수 세미를 쥔 손은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한여름도 아닌데 얇은 셔츠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굽은 등뼈가 얇은 옷 위로 도드라져 보일 만큼 앙상하고 비루한 몸뚱이였습니다. 20년 전 내 작은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걸을 때마다 다정하게 콧노래를 부르던 맑고 곱던 우리 엄마. 내 기억 속 그 눈부시게 빛나던 젊고 예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모진 세월과 고생에 무참히 짓밟힌 늙고 초라한 노파만이 숨을 헐떡이며 남의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울음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서 대체 왜 나를 두고 혼자 도망쳤는지, 왜 나를 그 지옥 같은 새어머니의 소나귀에 벌레처럼 버려두고 이런 시궁창에 처박혀 숨어 있는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입안에 고이는 비릿한 피맛을 삼키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는 동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응징하고 비웃어 주러 온 것이니까요. 나는 움츠러든 어깨를 꼿꼿하게 펴고 목까지 차오른 뜨거운 울음을 서늘한 도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오만한 표정을 얼굴에 단단히 덧씌운 채 그릇을 닦는 늙은 여자의 구분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뾰족한 구두코가 여자의 더러운 장화 끝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내 그림자가 여자의 젖은 등 위로 길고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등 뒤에 서늘한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칫솔질을 하듯 멈칫하더니 거품이 묻은 철수세미를 내려놓고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낯익은 눈동자와 내 서늘한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손님, 식당 입구는 저쪽 앞문입니다요.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뒷골목이에요. 나를 올려다보는 그 탁하고 주름진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마주친 핏덩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멍청하고 초라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갑게 얼어붙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속으로 낳은 핏줄을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저토록 평온한 눈빛으로 남처럼 나를 대하다니요. 과연 내 입에서 내 이름 석자가 튀어나오는 순간에도 저 여자가 저렇게 바보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나를 무슨 구청위생과 직원이나 빚쟁이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으며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굽은 등뼈가 움직일 때마다 낡은 셔츠 위로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났고 얼굴에는 거뭇한 기미와 깊게 파인 주름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피부치가 아닌 성가신 불청객으로 대하는 그 비굴한 태도가 오히려 내 핏장을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절반이나 가리고 있던 커다란 명품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서늘한 뒷골목의 음습한 공기가 내 드러난 맨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또렷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조차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 여자의 젊은 시절을 끔찍하게도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탁한 눈동자가 내 맨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굽실거리던 여자의 어깨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벗어던지려던 고무장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시커먼 구정물이 여자의 낡은 장화 위로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왜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낮고 서늘했습니다. 여자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에 순식간에 시뻘건 핏발이 서더니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골목을 위태롭게 채웠습니다. 너.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여자의 꽉 막힌 목구멍을 뚫고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그 얼굴을 마주하자 내 가슴 속에 20년 동안 겹겹이 쌓아두었던 지독한 원망과 도끼가 한꺼번에 화라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정신을 차릴 틈조차 주지 않고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속 시원해요. 핏덩이 같은 내 딸년 버리고 도망가서 고작 이런 시궁창에 처박혀 사니까 행복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여자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참한 흐느낌이 여자의 거친 손가락 틈새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매일 밤 추운 창고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어린 날의 내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 자락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 앞으로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은 딴 남자랑 눈 맞아 돈까지 훔쳐 도망갔다면서요. 새어머니가 내 교복을 가위로 찢어발기며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뻔뻔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혼자 빈 교실에 엎드려 울 때 나를 낳은 엄마라는 작자는 대체 어떤 호의호식을 하고 있길래 코빼기도 안 비치나 이를 갈았다고요. 내 목소리는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환풍기를 타고 넘어왔지만 내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앞에 이 여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지독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빨을 부러뜨려가며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냄새나는 국밥집 뒤에서 남의 기름때나 벗기면서 구걸하는 꼴이라니. 당신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구역질이 날 만큼 수치스럽고 끔찍해요. 나를 버렸으면 보란듯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대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몰골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나는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망 가득한 눈으로 여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으니 여자는 마땅히 질척이는 진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해야 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자기가 미쳤었다고 짐승만도 못한 어미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구걸해야 내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엎드리지도 내 바지 끝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지도 심지어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던 여자의 시선이 내 분노로 시퍼렇게 일그러진 얼굴을 지나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내가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의 매끄러운 윤기를 찬찬히 훑어내렸습니다.
내 손목에 감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지나 흙탕물이 얼룩졌지만 여전히 날렵하고 세련된 내 스틸레토 힐 구두 끝에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올려 고급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내 윤기 나는 머릿결과 흠잡을 데 없이 맑은 내 피부 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경이로운 보물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기묘하고도 애틋한 눈빛에 나는 독사처럼 쏘아붙이려던 다음 말을 하얗게 잊은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너무나도 안도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복수의 불길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사그라들며 기분 나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대체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걸까요? 나를 버리고 도망친 악질적인 주제에 내가 쏟아내는 이 지독한 저주 앞에서도 왜 핑계조차 대지 않고 내 옷차림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까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당장 변명이라도 해보라고요. 내 목소리는 골목의 습한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끼를 잔뜩 품은 채 쏟아낸 내 저주 앞에서도 여자는 그저 숨죽인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툭툭. 핏기 없는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여자의 낡은 앞치마 위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여자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며 왜 나를 버렸냐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분노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여자의 시선은 내 일그러진 눈동자가 아니라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거칠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내 윤기 나는 실크 블라우스에 매끄러운 깃을 쓰다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매만지더니 이내 흠집 하나 없이 곱게 가꿔진 내 하얀 손등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한쪽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뻘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진 여자의 맨손은 끔찍할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주부습진으로 갈라져 피가 맺힌 손끝,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진 마디, 불에 대고 칼에 베인 흉터들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떨리는 거친 손을 내 쪽으로 뻗어오다 행여나 내 비싸고 깨끗한 옷에 더러운 때라도 묻힐까 두려운 듯 허공에서 황급히 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 자락을 끌어당겨 자신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마구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꼴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 비굴한 몸짓이 내 심장을 알 수 없는 불쾌감으로 옥죄어 왔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을 내리고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난 지 20년 만에 나를 낳은 친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공주님처럼 예쁘게 구김살 없이 잘 컸구나.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울리며 골목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체증이 쑥 내려간 듯한 너무나도 후련하고 감격에 겨운 환한 미소가 그 쪼글쪼글한 주름 사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던 복수의 칼날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맥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주님,
구김살 없이 잘 컸다. 그 두 마디의 말이 내 머릿속을 하얗게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구김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버텨왔는데? 당신이 그 잘난 새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뻔뻔하게 도망친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단 하루도 공주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서늘한 창고 방에 갇혀 새어머니가 먹다 남겨 던져준 차가운 밥덩이를 짐승처럼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이복 동생이 실수로 귀한 도자기를 깨뜨린 날 새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구둣발로 내 등짝을 짓밟으며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 몸뚱이에는 늘 시퍼런 멍이 가시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는 당신을 향한 핏빛 증오만이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보며 안도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끔찍했던 20년의 지옥을 공주라는 가증스러운 단어로 덮어버린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컸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새어머니가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내쫓았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알아. 자식 버리고 딴 남자랑 도망가서 돈방석에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고작 이런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국밥 가르시나 닦으며 살아. 그래놓고 뭐 공주처럼 커서 다행이라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억울함과 당혹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내가 악을 쓰며 다가서자 환하게 안도하던 여자의 미소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탁하게 고여있던 여자의 눈동자가 공포와 혼란으로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길바닥으로 내쫓다니. 매를 맞고 크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 아빠가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여자가 너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잣집 공주로 키워주겠다고. 여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 쓰레기 같은 꼴로 나타나면 내 앞길 망칠까봐. 나 같은 애미 없는 게 내가 그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사는데 더 나을까봐. 내가 20년을 벌레처럼 숨어서 살았는데 그 독한 인간들이 내 새끼를, 내 불쌍한 새끼를. 그 순간 여자의 앙상한 다리가 푹 꺾이며 질척이는 진흙 바닥 위로 무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여자의 바지를 적셨지만 여자는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통곡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내 발밑에 땅이 통째로 꺼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귀주머니가 닳도록 속삭이던 아버지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공주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오열하는 눈앞의 친엄마.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이란 말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믿고 원망하며 밥 대신 씹어 삼켰던 그 지독한 진실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어디서 그따위 얄팍한 거짓말을 해. 당신이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아빠가 모아둔 돈까지 싹 다 훔쳐서 야반도주했다고 했어. 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내 옷까지 하나 챙겨주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독한 년이라고 아버지가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공주 타령이야. 당신이 버린 거잖아.
날 지옥에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거잖아.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평생을 바쳐 씹어 삼켰던 그 도끼와 복수심은 길을 잃고 맙니다. 새어머니의 모진 학대를 견디며 오직 친엄마를 향한 증오 하나로 버텨온 내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우습고 처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악다구니 앞에서도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만 토해냈습니다. 시커먼 진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억울함에 짓눌린 피 맺힌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새끼야. 내가 널 어떻게 버려. 내가 내 목숨 같은 널 어떻게 버리고 도망을 가. 여자의 두 눈동자에서 핏물이 섞인 듯 붉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아빠가 미쳐서 그랬어.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치던 그의 겨울에 내 아빠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배가 산만하게 부른 그 여자를 안방에 밀어넣으면서 내게 그러더라. 이 여자가 자기 빚 다 갚아주고 공장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라고. 내 옷까지 하나 못 챙기게 하고 한겨울에 쓰레기 버리듯 나를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새어머니.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넘치던 그러나 단둘이 남겨질 때마다 내게서 빈티가 난다며 매질을 서슴지 않았던 그 여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있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안방을 차지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내 친엄마를 내쫓고 들어온 불륜녀였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럼 나를 데려갔어야지. 당신이 내 엄마면 나를 끌어안고 같이 나갔어야지. 나를 그 구렁텅이에 놔두고 당신 혼자 쫓겨나는 게 말이 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나를 데려갔어야지. 내 원망이 섞인 절규에 여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데려가려고 했어. 며칠 밤낮을 그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 내 새끼 얼굴만 한번 보게 해달라고. 밥은 굶어도 좋으니까 내 딸만 내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 그런데 내 아빠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사람들을 풀어서 나를 개 패듯이 팼어. 내가 내 유치원 근처에 얼씬만 해도 깡패들을 시켜서 내 뼈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협박했어.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귀 밑에서부터 목덜미까지 끔찍하게 살이 패이고 찢어진 크고 흉측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아빠가 날 계단에서 밀어버렸어.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내 아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그러면서 내 얼굴에 돈봉투를 던지면서 그랬어. 쥐뿔도 없는 년이 애 데려가서 길바닥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자기가 그 돈 많은 여자랑 너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잣집 공주로 사모님 소리 듣게 키워줄 테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위액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친엄마를 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외도와 폭력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나를 담보로 새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나를 세뇌하고 친엄마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안 믿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도 제대로 모르고 평생 식당 주방이나 전전하던 무식한 년인데 내가 널 데려가면 너도 나처럼 평생 냄새나는 국밥 그릇이나 닦으며 살 텐데 내 아빠가 너를 으리으리한 양옥집에서 피아노 가르치고 예쁜 옷 입혀서 키워주겠다는데
못난 애미가 무슨 욕심으로 널 데려오겠어. 그래서 참았어. 내가 나를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해도, 내가 나를 죽도록 원망해도 우리 딸이 그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구김살 없이 컸으면 그걸로 내 인생은 다 보상받은 거라고 20년을 매일 밤 기도하면서 버텼어. 여자의 통곡 소리가 좁은 골목벽을 타고 내 심장을 미친 듯이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훔쳐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불쌍한 여자는 오직 내 행복 하나를 위해 자신이 모든 오해와 멸시를 뒤집어 쓰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시궁창 같은 시장통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구박해. 그 인간들이 천벌도 안 무서워하고 내 새끼를 매질을 해. 내가 어떻게 포기한 내 딸인데. 여자는 진흙투성이가 된 손을 벌벌 떨며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로 몇 겹이나 꽁꽁 싸매어둔 작은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뜯어내는 여자의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품고 살았어. 내 아빠가 나한테 도장 찍으라고 던졌던 이 종이 쪼가리, 글씨도 모르는 내가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화장실 갈 때도 품에 안고 살았어. 여자가 내민 것은 누렇게 변색되고 낡아 빠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듯한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강순덕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며 향후 딸의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함. 만약 이를 어기고 딸 앞에 나타날 시 지급받은 위자료의 10배를 배상할 것임. 종이 맨 아래에는 붉은 인주가 뭉개진 채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조차 읽을 줄 몰랐던 어머니가 나를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거짓말 하나만 믿고 피눈물을 흘리며 찍어 넣었을 지독한 희생의 지장이었습니다. 이 낡은 각서의 모서리마다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그날, 어머니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스며든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친엄마를 욕하던 그 위선적인 입술.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천사처럼 안아주다가 현관문이 닫히면 내 뺨을 후려치던 그 잔인한 소나기. 나는 이 완벽한 거짓말의 성에 갇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자신을 희생한 친엄마를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멍청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내 찬란한 성공의 밑바탕에는 아버지가 빼앗은 어머니의 피와 살이 처참하게 지식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입에서 짐승에 찢어지는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하게 버티고 있던 내 다리에 스르르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질척이는 흙탕물 속으로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처박히고 수십만 원짜리 구두가 지늘게 파묻혔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바닥을 긁고 있는 이 불쌍하고 미련한 여자, 내 어머니의 굽은 등만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지독한 복수를 하겠다고 나를 세웠던 내 칼끝이 결국 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진짜 지옥은 이 허름한 시장통이 아니라 내가 굽실거리며 살아왔던 그 화려하고 번듯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진흙탕 바닥에서 역겨운 시궁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눈부시게 하얗던 수십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는 시커먼 구정물로 엉망이 되었고 100만 원을 호가하던 구두는 진흙 속에 처박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피부에 닿는 이 차갑고 더러운 진흙보다 내 마음속에 차오른 죄책감과 참담함이 1000배, 10,000배는 더 끔찍하고 아팠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에 쥐어진 낡은 각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얼룩진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내 20년의 세월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은 사형 선고서였고 내 삶을 송두리째 기만한 악마의 계약서였습니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은 사람의 심장에 복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서늘한 칼을 쑤셔 박은 걸까요? 엄마, 엄마. 내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 어미 품을 찾은 어린 짐승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명품 핸드백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길을 피하며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의 그 흉터투성이 거친 손이 내 하얀 옷에 닿을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비굴한 몸짓이 내 가슴을 또 한 번 도려냈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 손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서 내 예쁜 옷 다 버린다. 넌 공주처럼 커서 이런 더러운 데 닿으면 안 돼. 허이, 저리 가. 어머니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로 끊임없이 손을 문질러 닦으며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딸을 품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내 옷차림이 망가질까 전전긍긍하는 그 처절하고 미련한 모성의 앞에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데 뒤엉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옷이 대수야. 이까지 껍데기가 뭐라고.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20년을 이 지옥에서 벌레처럼 숨어 살았는데 내가 이딴 비싼 옷 걸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나는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내 목에 걸려있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귀에 걸린 귀걸이도 거칠게 빼어 진흙탕 속에 던져버렸고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마저 풀어발로 지시기듯 밟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것들,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준답시고 던져주었던 그 가증스러운 사치품들이 내 목을 조르는 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옥죄고 있던 이 거짓된 성공의 상징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아빠가 악마라고 새엄마가 엄마를 내쫓은 불륜녀라고 왜 한 번도 날 찾아와서 말해주지 않았냐고. 내가 진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자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당신의 거친 손으로 내 두 주먹을 다급히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내 손 상한다. 이 곱고 하얀 손 다치면 안 돼. 어머니의 손바닥은 굵은 사포처럼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기형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흉측한 손이 내 부드러운 손등을 꽉 감싸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온기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단번에 녹여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찾아가? 어떻게 널 찾아가서 내 몰골을 보여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내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 내가 우산도 없이 학교 정문 앞 낡은 구멍가게 처마 밑에 숨어서
너 교복 입고 나오는 거 한번 보겠다고 종일 기다렸어. 혹시라도 비 맞을까봐 내 아빠가 좋은 차 타고 와서 너 태워가는 거 볼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탁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한 우산 쓰고 환하게 웃으면서 차에 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 비록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내 새끼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호강하고 크는구나 싶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얼마나 감사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웃었으면 된 거라고, 내 새끼 구김살 없이 컸으면 된 거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삼켰어. 어머니의 그 말이 내 심장에 시퍼런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나의 고등학교 입학식. 내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는 내게 우산을 씌워주는 척 환하게 웃었지만 우산대 끝으로 내 어깨를 미친 듯이 쿡쿡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내 교복 치마에 빗물이 튀어 시트가 더러워졌다며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던 그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어두운 차 뒷좌석에서 뺨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며 나를 버린 당신을 미치도록 저주하고 원망했는데 당신은 그 차가운 빗속에서 나를 보며 안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니. 이토록 잔인하고 엇갈린 운명이 세상 천지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아, 엄마. 나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으로 짐승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두 팔이 어머니의 앙상한 등뼈를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 줌의 살집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몸뚱이는 가을바람에 날리는 마른 낙엽처럼 가벼웠습니다. 내 옷에 기름때가 묻는다며 밀어내려던 어머니의 나약한 저항도 내 처절한 통곡 앞에서는 결국 사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두 팔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닿아보는 어머니의 체온이었습니다. 시장통의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시큼한 국밥 냄새 뒤로 아주 오래전 내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포근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진짜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는데. 이 애미가 미안하다. 바보 같아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어머니는 내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집에서 견뎠던 세월과 어머니가 시궁창 같은 시장에서 감내했던 세월이 진흙탕 위에서 뒤엉켜 거대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 맺힌 울음소리가 비좁은 시장 뒷골목을 가득 채우고 잿빛 하늘 위로 아득하게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등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평생 나를 짓눌러 왔던 지독한 원망의 족쇄가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빈 내 가슴속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갑고도 거대하게 응축된 살기 어린 분노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내 어머니의 인생을 시궁창에 짐승처럼 처박아 버린 두 악마. 나와 내 어머니의 소중한 20년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그 피눈물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아온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하고 호화로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들의 완벽한 성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교만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던 내 눈동자 속에서 시퍼런 칼날 같은 도끼가 번뜩였습니다. 내 지난날의 복수심이 방향을 잘못 잡은 어리석고 멍청한 칼날이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나의 새로운 복수는 그들의 뼈와 살을 잔인하게 발라낼 진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흙탕물이 묻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뻔뻔하고 악랄한 두 짐승을 어떤 방식으로 찢어발겨 이 시장통 진흙 바닥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내 어머니가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받아낼 진짜 피바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시장통 허름한 여간방에 모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힌 뒤 나는 곧장 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진흙투성이의 엉망진창이었지만 내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내 회사 전속 변호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새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흐름을 추적해 두었던 비밀 장부들을 모조리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내일부터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들, 내가 차명으로 걸어둔 근저당 싹 다 실행해서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압류 들어가세요. 내가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하자 변호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의 숨통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잔인하게 끊어놓는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동시에 자금줄을 막고 압류를 터뜨리면 회장님 회사는 일주일은커녕 단 3일도 못 버티고 곧바로 부도가 납니다. 사모님 건물들도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집안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텐데요. 수석 변호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털어버리세요. 그들이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돈줄이 20년 전 내 어머니의 뼈와 살을 갉아먹고 세운 모래성이라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까요. 나를 학대하고 내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 두 괴물이 내 앞에서 알량한 위선을 떨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아버지는 괴물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교만한 여왕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 돈으로 나는 그들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지잉, 지잉. 내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핸드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떴습니다. 나는 서늘한 눈빛으로 전화기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아비한테 이런 칼을 꽂아? 거래처 대금 결제가 싹 다 막히고 내 새엄마 상가 건물들까지 죄다 압류가 들어왔어. 너 미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내 앞에서 오만하게 군림했던 그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절벽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짐승의 헐떡거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이제야 20년 전 맨발로 길바닥에 쫓겨났던 내 어머니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차갑게 대꾸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설마 그 천박한 년을 만난 거냐? 그년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그녀는 돈을 훔쳐서 딴 놈이랑 도망간 더러운 년이라고 내가 몇 번을. 닥쳐. 나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서늘한 일갈에 아버지의 변명은 쥐 죽은 듯 뚝 끊겼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어떻게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지 내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당신이 내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쥐어준 그 피 묻은 각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어머니를 모욕해. 나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본가 대문 밖으로 나와. 당신들이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대저택, 이미 내 명의로 넘어온 지 오래니까. 단 1시간의 유예를 주지. 그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용역들을 풀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내쫓아버릴 테니까. 나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까불던 마지막 보루인 그 으리으리한 본가 대저택.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치밀하게 회사의 지분을 삼키고 아버지의 방만한 경영을 역이용해 집의 소유권을 조용히 내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언제든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준비해둔 가장 치명적인 독리가 마침내 오늘 그들의 목덜미에 깊숙이 꽂힌 것입니다. 1시간 뒤 나는 10여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본가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가 내 집을 뺏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새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와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늘 고상한 척하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걸치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 여자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악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내 뺨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새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꺾어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안 나. 새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려 비명을 지르자 뒤이어 뛰어나온 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내 발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그랬어. 제발 이 집만은 뺏지 말아다오. 내 동생은 아직 대학생인데 이 길바닥에 나앉으면 우린 다 굶어 죽는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내 구두 끝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가난하고 힘없는 내 어머니를 그토록 무참하게 짓밟고 쫓아냈던 그 피도 눈물도 없던 괴물이 지금은 내 발 아래 엎드려 벌레처럼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찌질한 몰골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서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래, 아버지. 당신이 20년 전에 내 어머니한테 했던 말 똑같이 돌려주려고 온 거잖아. 쥐뿔도 없는 년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기 싫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이 내 어머니 얼굴에 피 묻은 돈봉투를 던지면서 그랬지.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구두를 붙잡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얼굴 위로 경멸스럽게 흩뿌렸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지폐를 보자 아버지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악을 쓰는 새어머니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반찬 투정한다고 겨울에 내 옷 다 벗겨서 찬물 뿌렸던 거 기억나? 내 교복 찢어발겨서 길바닥으로 내쫓고 내 친딸년 도자기 깬 거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구둣발로 짓밟았던 거 다 기억하냐고. 새어머니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며 핏발이 섰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천안 핏줄 어쩌고 하면서 냄새난다고 했지?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 당신들이 평생 뼈저리게 맡으면서 살게 해줄게. 단 돈 10원도 챙기지 말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차림 그대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나는 새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고 짐짝처럼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려했던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두 짐승의 절규가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차갑게 닫힌 철문을 뒤로하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지옥. 나와 내 어머니의 피눈물로 지어진 이 끔찍한 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려한 대저택의 진정한 주인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셔와야 할 마지막 감동의 클라이맥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여관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진보다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최고급 백화점에서 사다 드린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는 방구석에 고이 모셔둔 채 어머니는 여전히 국밥 냄새가 찌든 낡고 해진 스웨터를 고집스레 껴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준 그 비싸고 따뜻한 옷 놔두고 왜 또 이 낡은 옷을 입고 있어? 내 안타까운 타박에 어머니는 주름진 손을 내저으며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지독한 기름 냄새가 그 비싼 옷에 배면 어떡해. 나는 평생 이 누더기만 입고 살아서 그런지 이 가볍고 얇은 옷이 영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냥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내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나는 소원을 다 풀었어. 그 미련하고도 애달픈 목소리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다칠까, 내 완벽한 세상에 자신의 초라함이 흠집을 낼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머니의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를 부서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악마들, 내가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10원 한 장 안 주고 길바닥으로 다 쫓아냈어. 이제 그 집은 나랑 엄마 거니까 우리 이제 그곳에서 평생 아무 눈치 안 보고 따뜻하게 살기만 하면 돼. 제발 나랑 같이 가. 내 눈물 섞인 애원에 어머니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최고급 외제차의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더러워질까 두려워 차 문 손잡이만 꽉 움켜쥔 채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엉덩이를 반쯤 들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비굴하고도 처절한 몸짓이 내 눈시울을 다시금 뜨겁게 적셨습니다. 차가 도심을 가로질러 본가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우뚝 솟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을 본 어머니의 숨소리가 발작을 일으키듯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폭행당한 채 한겨울 눈밭으로 맨발로 내쫓겼던 바로 그 지옥의 문 앞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동자에 지독한 공포가 서리더니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갈란다. 나 저 집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내 아빠가 나를 저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깡패들을 시켜서 짓밟았던 곳이야. 내가 저기 들어가면 그 독한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고 내 새끼를 또 뺏어갈지도 몰라. 널 또 때릴지도 몰라. 제발 나 좀 그냥 시장통에 내버려둬라. 어머니의 찢어지는 절규는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상처에 여전히 피를 흘리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차가운 두 발을 내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내 눈을 봐. 아무도 없어. 나를 때리던 여자도 엄마를 내쫓은 아버지도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제 이 넓은 집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우리 둘만의 성이야. 내가 엄마를 지킬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고 들어가자. 내 피 끓는 울음 섞인 다짐 끝에 어머니는 간신히 떨리는 발걸음을 대리석 바닥 위로 내디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끝없이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어머니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흔들리는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수백만 원짜리 수입 장식장도 벽에 걸린 값비싼 명화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스웨터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겹겹이 말아둔 시커먼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넓고 차가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피투성이로 내쫓던 그날 밤에 내가 부엌에 몰래 기어들어가서 훔쳐 달아났던 거다. 떨리는 어머니의 손끝이 비닐을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낡고 끄트머리가 까맣게 녹슨 작은 유아용 은수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내 이름 석자가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는, 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무렵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밥을 떠먹던 바로 그 수저였습니다. 금붙이도 아니었고 비싼 폐물도 아니었어. 나는 그저 내 작은 입에 들어갔던 이 은수저 하나만 쥐고 있으면 평생 내 온기를 느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시장통 단칸방에서 추워서 입이 돌아갈 때도 이 수저를 가슴에 품고 밤마다 내가 밥은 굶지 않는지, 혹여 매를 맞고 울지는 않는지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수저의 손잡이는 어머니가 하도 꽉 쥐고 살아 반들반들하게 달아 지문처럼 굴곡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빼앗은 거대한 재산이나 새어머니가 걸치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보석 따위는 애초에 어머니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주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거대한 모성 앞에서 나는 또다시 짐승처럼 소리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새어머니가 내게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했던 최고급 수입 식기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치고 가장 평범하고 투박한 뚝배기 하나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에서 평생 남의 기름진 그릇만 닦았던 어머니를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묘지처럼 차갑기만 했던 대저택의 공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하얀 김이 나는 갓 지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어머니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창고 방에서 새어머니가 먹다 버린 차갑고 굳은 밥을 짐승처럼 주워 먹으며 소리 죽여 울었던 내 어린 날의 끔찍한 상처가
그 뽀얀 밥김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지어준 하얀 밥을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은수저의 다른 손잡이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역시 어머니가 떨리는 젓가락질로 내 밥 위에 조심스레 올려준 따뜻한 생선살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마주보고 삼키는데 꼬박 20년이라는 잔인하고도 참담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로 흠뻑 젖은 따뜻한 밥을 함께 씹어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고도 비릿한 눈물의 맛이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포근하게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지옥에 버리고 떠난 악마를 향해 겨누었던 서늘한 복수의 끝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시리고 아픈 어미의 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길고 매서웠던 20년의 겨울바람이 마침내 잦아들고 눈부시게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넘어 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겹겹이 얼어붙어 내 숨통을 조여왔던 마음속의 지독한 빙하도 그 따스한 볕을 타고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졌던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은 돌고 돌아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거대한 액자 속에 담겼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남긴 깊고 흉측한 흉터 위로 아주 늦고도 찬란한 봄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